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포항 지진이 아무래도 제일 뭐니 크겠죠? 해도 가장 큰 이슈죠. 네네. 수험생들도 한 일주일 정도 시험 연기되는. 예, 안 그래도 그 뉴스가 지진 느끼기도 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네네네. 이번에 그 국민재난처에서 보낸 재난 문자 받고 지진? 그러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지진을 우리는 부동산 해설이니까 지진을 부동산이랑 연결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경주에 지진 났었잖아요. 그게 어떤 그렇죠. 영향을 미쳤었죠? 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네네. 주택 거래량도 감소하고 주택 가격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별로 이제 뉴스가 안 됐었는데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다시 뉴스가 되면서 재조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여진도 지난 1년 동안 한 600차례 넘게 있었고, 그렇죠. 예, 그 집값은 계속 꾸준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포항 지진 소식을 듣고 여진을 서울에서도 느끼고 그런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오늘 내일 수능 보는 친구들 어떻게, 그게 첫 번째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포항 부동산 시장이 예, 어떻게 될까? 저기 왜냐하면 막 이렇게 금강 건물들 사진 나오고 이렇게 충격받은 필로티 사진 나오고 그러니까 저기는 못 살 텐데 저 건물은 끝이다,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10분 전에 기사가 하나가 떴어요. 제 기사 제목이 뭐냐면 네. 경기 침체에 지진 악재까지 포항 부동산 시장도 흔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떴는데요. 포항은 제가 올해 보니까 네. 1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원래 집값이 네,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6월 달만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나머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0.2, 0.3, 0.1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올해 하락을 했었거든요. 분양이 좀 많지 않았나요? 올해 네, 포항? 1만여 가구의 분양 물량 영향으로 해서 현재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또 가격 하락 우려감이 심화되면서 올해 내내 내렸는데 지진까지 나서 그 여파가 꽤 깊게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고요. 네.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는 지난해 600여 가구 수준이었는데 입주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31가구, 그리고 내년에는 한 8900, 한 9000가구 정도 입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만가구 분양이었으면 한 2, 3년 후에 만가구가 들어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사실 조그만 지역사회에서 600가구가 2300 그리고 9000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폭의 입주율이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주력 산업이 조금 지금 미진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포항 지역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지금 지어놓은 신축 건물 중에 상당수도 이번에 지진이 났으니까 그 여파를 미쳤겠죠. 네네, 내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설계라면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할 것 같아요. 저 이번에 그리고 또 놀라운 게 그 요새 짓는 다세대나 그 빌라 같은 경우들 네. 대부분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느라고 네. 필로티로 짓잖아요. 그런데 그 필로티 벽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와, 저렇게 위험한 것이었어?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요. 네. 뭐 일단은 재산적인 피해는 엄청날 것 같지만 그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다행이죠. 생각하고요. 네. 수험생 여러분은 뭐 좀 괴로우시긴 하겠지만, 그렇죠. 일주일 늦어졌으니까. 네, 그쵸. 내일 그날 컨디션을 맞춰갖고 뒀을 텐데 어쨌든 어찌 보면은 시간이 좀 더 주어진 거니까 조금 더 암기 같은 거 좀 더 연습해갖고서는 뭐 좋은 결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조금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네. 필요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저녁 들어요. 뉴스 속보 보면서 놀랐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고. 뭐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수험생분들이 보진 않으시겠죠. 네네. 다음 주에 그 부모님들이 보시겠네요. 컨디션 잘 조절하게 해서 다음 주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최대 피해자는 출제위원들이라고. 그거 너무 깝깝할 것 같아요. 예. 수감 생활이잖아요. 내일이면은 풀려난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네. 감금 생활이 일주일 연장된 거라. 자,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 멈추고 보합. 서울만 상승폭 확대.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멈춰서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상승세는 점점 커지고 있네요.
다만 서울은 그 재건축 등 일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매매값이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은 모두 0%로 보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 멈추고 보합하니까 막 굉장히 올랐다가 보합선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0.01 올랐다가 0.00이 됐으니까 네. 아주 그 미미한 차이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0.06, 07, 08, 09로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네. 특히 강남 4구의 경우를 보면요. 네. 이번 주는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는 전주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서초구와 강동구는 전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하튼 강남구가 서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정부 규제가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흐름의 느낌인 것 같아요. 파리 대책 이후에 네. 거래량은 줄지만 그렇다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매도할 의사가 없는 뭐 그 정도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당히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래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0.02, 03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0.04까지 그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강북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은 올랐거든요. 강북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랑 여의도권의 출퇴근이 편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오르고, 구로구는 뭐 인근 대비 저렴한 단지에 또 수요가 몰리고,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게 있는 광진구가 올랐다고 하고요. 또 직장인 수요에 비해서 매물이 부족한 중구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광진구의 상승폭은 이번에 좀 돋보인 면이 있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매매 시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0.01, 0.00 보합 수준이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입주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면서 수요가 위축돼 있는 거고요. 또 다음 주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다음 주에 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들은 한 발 빼고 있는 상태고, 네. 매도자들은 여전히 가격을 낮추지 않는 상태고, 서울의 경우는 상승폭이 확대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양극화,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대를 낮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을 뺀 전국은 하락인데 서울이 나홀로 동동 뜨면서 지금 보합선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느낌이에요. 네. 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역시 0.00으로 보합이에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게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서울, 심리는 바닥, 가격은 요지부동.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 심리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거래 동향지수는 40.2, 파리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7월에 59.5보다 32% 넘게 하락했다고 하네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하락세고요. 그런데 매매 거래 동향 지수가 정확하게 뭡니까? 네, 그 매매 거래 동향 지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 즉 서울의 매매 거래가 한산한지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네네. 그래서 0부터 200까지 있고요. 네. 0에 가까울수록 한산한 게 되는 거고 200에 가까울수록 아주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그러면은 200, 0에서 200 중에서 60에서 40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많이 한산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많이 한산해졌고 기본적으로 100이 안 된다는 의미는 파리 대책 이후에 더 한산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거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매매 거래가 줄은 것은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6월, 7월, 8월 달에 한 1만 5천여 가구의 거래가 계속적으로 되다가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 9월 달에는 8,300가구, 그리고 10월 달에는 한 4천 가구 정도로 줄었으니 기사에서 말하는 게
거래량이 주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네. 서울은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과도 아주 뭐 네네. 일치하는 결과이고요. 서울은 계속 상승세였거든요, 가격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거래가 줄면은 네.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근데 거래는 분명히 줄고 있는데 가격은 요지부동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하고 네. 있죠. 그 이게- 이유를 지금 물어보시는 네, 거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현재는 결국은 뭐냐면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매수자가 없어졌지만 매물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앞으로 입주 물량도 늘어난대. 그리고 금리도 오를지 몰라. 추가적인 대책도 대기하고 있어. 이러니까 나 불안해서 사지 못하겠어 하면서 매수자가 물러서니까 거래량이 주는 거고요. 네.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미 산 가격이 있고요. 네. 또 거기다가 그래도 집값이 꺾인 거 아니야.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양극화가 될 거야 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물건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아직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금리도 아직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팔고 다른 거를 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 자금을 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꺾이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물건을 빨리 내나? 뭐 이런 상황이 힘겨루기가 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그러면 앞으로 이 양쪽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것을 좀 살펴보는 지수로 전세를 하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세는 아까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네, 서울 아파트의 지금 현재 월세 비중 추이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35%였고요. 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월 1, 2%씩 줄어들어서 10월 달에는 28%까지 줄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월세가 줄었다. 월세 비중이 전세에 네네. 비해서. 좀 의외네요.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인가요? 이제는 월세 시대다. 전세는 예, 끝났다. 전세 시대는 끝났다. 어.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유일무이하게 있는 전세는 이렇게 사라질 거다. 뭐 그런 관측이 대세였거든요. 그런 관측들이 대세였죠. 그런데 월세가 이렇게 월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요. 제가 바꿔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월세를 내놨어요. 네. 월세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세로라도 돌려. 전환을 하겠죠. 네. 예, 월세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는 월세가 안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비중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갭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런 물량들이 온전히 전세로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갭 투자자는 자기 돈이 부족하니까 월세를 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월세가 느는 이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물량의 증가 그리고 갭 투자자의 증가, 이게 바로 월세 비중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지표를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전국의 전세 수급 추이인데요. 오. 이 내용도 좀 복잡한데 네. 이것 역시 0에서 200의 범위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100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거예요. 100이. 100이 좋은 수치네요. 네, 100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수치고 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인 거고요.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 부족인 거죠. 네. 근데 서울의 전세가는 그동안에 어땠나요?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미친 듯이 올랐죠? 예. 지난 몇 년간. 그 표가 말해 주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거의 200에 가까운 수치에서 놀고 있었고요. 가장 높았던 때가 언제냐면 2015년 3월 달에 한 197까지 올라갔어요. 이 시점에. 200에 육박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2013년 9월 달에 197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 거의 200에 가까운 수치죠. 네. 그 다음에 2015년도 3월 달에 196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때가 거의 맥시멈 그 공급 부족이었다. 2013년 후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가 그러면 네, 거의 맥시멈 공급 부족이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2년 동안 하락을 해서 네. 드디어 전세 수급 지수 추이가 125.7까지 내려왔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네. 아직까지 100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아직도 부족해. 아. 라는 얘기고요. 네. 또 하나는 보면 그러면은 전세 같은 경우 왜 전세 수급 지수 추이가 왜 내려왔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2015년 이후에 아주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네. 앞으로 입주 물량이 더 많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방송을 할 때 전세 2년 만기가 돌아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잖아요. 네. 추사님이 2년 제가 더 전세 한 번만 딱 전세 살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이유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전세는 어느 정도 꼭지를 찍은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앞으로 입주 물량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수급 지수 추이가 더 내려갈 거고 단 아직까지는 100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네. 공급 부족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100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전세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보시면 125.7이라는 지수는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 추이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강남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한 141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보다는 네. 공급이 부족하지만 네. 200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 한 140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다. 네. 그래서 전국이든 서울이든 강남이든 이 트렌드 자체는 숫자만 다를 뿐이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종 지표가 전월세 시장의 어떤 안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 원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갭 투자 증가, 그리고 입주 물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추세로 나타날지에 관심을 가지셔야 결국 앞으로 매매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갭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감사해야 되나요? 전세 가격이 안정화된 거에 대해서? 그거는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이라고 하면 갭 투자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요. 네네. 임차인 입장이라고 하면은 갭 투자 덕분에 가격이 어느 정도 전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 팔리는데 전세값까지 꺾여 신도시 분양권 투자자 골머리. 포인플렉스님, 네. 기사에 난 A씨의 경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기사에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의 사례가 소개돼 있더라고요. 네네. 예,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권에 총 아파트 분양권 3개를 매수하였습니다. 하남, 미사, 자. 동탄, 이신도시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네네. 그때 다 핫했던 아이템들이죠. 그러네요. 예, 매물들이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투자한 곳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곳 중 한 곳에도 거주 의사는 없고요. 실거주는 아니고 다 투자용으로 받으신 네. 거고요. 분양권 3개 모두 가격이 제법 올라서 현재 시세대로 팔면은 총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훌륭한 투자네요. 왜냐하면 뭐 투자금이 각각 뭐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분양권이니까.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게 되니까 A씨가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양권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는데 지난 몇 달간 가격을 흥정하자는 문의조차 없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매수자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기사들이랑 사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3억이 오르건 4억이 오르건 팔아야지 그게 내 돈의 수익으로 남는 건데 지금 몇 달째 아무도 사겠다고 입지를 안 하니까. 그렇죠.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 기다리는 인상이니 뭐니 뭐 이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네네. 매수자들이 물러나서 지금 매도자가 네. 물건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네네. 얘기인 거고요. 중개업소에서도 하는 소리가 매수자들이 파리 대책 전에 껑충 오른 집값을 다 주고 사는 거는 비싸다고 생각해서 진짜 싸게 나온 금매 외에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A씨 입장에서는 또 무작정 시세보다 싸게 내놓자니 이거 아깝고 그리고 계속 들고 가자니 잔금 치를 때까지 들고 가자니 자금 부족하고 집값도 하락할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 입주가 몰리는 시점에는 전세값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신용대출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이용해 갖고서 어떻게든 돈을 다 끌어모아 갖고 버텨야 되나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A씨가 가장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거는 생각한 대로 전세값이 안 나오는 경우이겠네요. 네, 만약에 전세값이 제대로 나오면 사실 큰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 가격이 꺾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요. 전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인데 경기 남부권에 보시면 중동, 성남, 파주, 동탄, 수원, 부천, 오산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전세 가격이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년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평균 우리가 입주 물량을 23, 4만 가구 본다라고 하면 네. 44만 가구, 거의 2배 가까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꺾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A씨 같은 경우가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나는 전세 가격 그래도 한 뭐 3억 정도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1억을 내가 메꿔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금융 규제로 주택 거래가 위축되면서 입주 물량이 대거 몰리는 신도시 등 경기권에서는 위험 신호가 감지 이미 되고 있고 네.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여파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당의 뭐 남쪽 일부 지역까지, 분당 같은 경우는 전세가 굉장히 잘 빠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메인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이들 지역과 가까운 남쪽 지역은 일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소형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네. 옛날에는 뭐 내놨으면 금방 나가거나 네. 원하시던 전세 가격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도 걸리고 전세 가격도 조정을 해야 되고 뭐 옷장도 해줘야 되고 뭐 신발장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3, 4원의 시세 차익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련을 가지고서는 계속 갖고 계시는 건데 시세 차익을 조금 낮추셔서 매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하시는 것도 그래도 3, 4억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남길 수 있을 때 네, 지금 입주 물량상으로 보면은 그 남길 수 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 거고요. 네. 단지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서울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판다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아직 전세 가격이 꺾인 것도 아니고 매매 가격이 분명히 꺾였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 난 버텨볼 거야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2019년까지 이어지는 경기권의 물량 부담이 네. 정부 규제하고 맞물려서 수도권 주택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부터 영향이 들어올 그렇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서울은 지금 양극화라는 얘기로 버티고 있는 건데 경기 남부권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번지는 전세 가격이 결국은 신규 입주 물량을 가진 분양권 소유주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이게 번지게 되면은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남부권에서 미치는 이런 전세값이 꺾이는 상황이 네. 수도권 전반의 집값 하락으로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